안녕하십니까.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은 매주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 통계청이 얼마 전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56.4%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도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가족과 결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가족과 다양한 출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한옥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옥주 교수님께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알기 쉽게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강연을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가족, 차별 없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양성평등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자유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내에서는 사유권의 위치를 지우고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사유권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누구랑 어떻게 혼인을 해서 어떤 가정을 꾸릴지에 대한 자유권으로 보아야지 우리가 다양한 가족이라든가 다양한 혼인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권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사실은 평등한 가족과 가정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법 제779조는 가족에 대해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유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양성에 기반한 혼인이라고 이제 일단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가족을 혈연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현대에도 맞는 가족과 가정 개념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새로운 유형으로 가족을 우리가 다시 인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이 혈연 중심의 이성의 가족에서 제외되는 많은 그런 가족들이 현재 차별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독일은 민법에서도 그렇고 어느 법에서도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법상 급부를 국가가 주기 위해서 일정한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개념이 바로 필요 공동체, 수요 공동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법전 제7조에서 한 가정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급부를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이 필요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지고 지지하는 관계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이나 가정을 굳이 가족에 기반한 가정 뭐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 그냥 같이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지지를 하는 관계로 표현을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가족들이 포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개념에서 좋은 점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독일이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여서 동거의 비율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하지 않은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차별이 존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로 인해서 출산율도 이제 매우 낮았고 이러한 출산율을 우리나라처럼 공격적으로 정말 여성이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정책은 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국가가 형성할 것인가를 이제 관점으로 가족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평등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불평등한 가족 문화, 불평등한 사회 문화, 직장 문화를 개선을 하는 것이 모든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정에서의 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인식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그 정책을 가족 정책과 사회 노동 정책을 편 이래로 독일에서는 이제 굉장하게 출산율이 올라가서 현재 5년 연속 출산율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마지막 출산율은 7%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다시 베이비 붐이다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원 중심의 어떤 출산율 제고 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다양한 관계가 평등하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평등 정책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평등 정책이 출산율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한번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성평등이 실현되어 있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나라일수록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굉장히 출산율이 높고 전통적인 그 가족 제도 하에서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족 제도를 이제 고수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이제 아주 낮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은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가정을 이제 법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고 법률혼을 보편적인 혼인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하에서는 출산율이 아무리 좋은 정책들을 펴도 제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고 하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독일은 이제 2016년 79만 2천여 명의 이제 신생아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 30만 명이 이제 탄생을 해서 출산율이 1.1%에 밖에 이제 달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독일은 약 2015년 대비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즉 뭐 법률 혼인지 사실 혼인지 혹은 뭐 그냥 단독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든지 모든 차별을 금지를 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차별에 매우 민감한 법제 정비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일 기본법 제6조 제5항에서는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을 헌법과 같은 기본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 동성 그 파트너십 제도라든가 현재는 이제 동성 혼인법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의 제정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을 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단독 양육모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한부모 가족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혼모라든가 혼인 외자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절대 사용을 하지 않고 그것은 언어가 주는 차별성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법률에서 전부 추방한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양육모라고 불리는 그러한 혼자 살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굉장히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출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낙태와 상담을 통한 신뢰 출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출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별 없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법제 개선을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먼저 헌법 제36조를 개헌을 해서 양성에 기반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에서 그냥 앞에 양성만 제외하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기반한 혼인으로 이제 바꾸면 굉장히 좋은 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제 꾸준한 인식의 개선 작업이 이제 있을 필요가 있겠고 또 혼인과 출산이 각각 분리되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임신, 출산 혹은 낙태, 양육, 보육이 한 세트로 유기적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법상 낙태죄라든가 영아유기죄, 영아살해죄,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정당화 사유 이러한 규정들도 한번 손볼 필요가 있겠고 민법상의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 규정들이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부성주의 원칙이라든가 부성주의 원칙에 따라서 인지시에 자녀가 부성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규정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혼 양육모와 그 아동을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최저 생계비를 상향하고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부터 시작한 모든 여건들을 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형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같이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네, 민옥주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구성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구성할 수 있다는 가족 구성의 자유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리던데요. 가족처럼 사는 많은 분들이 법에서는 가족으로 인정이 안 돼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도 기사에서 봤어요. 가깝게 둘이 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법률적으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인데 한 사람이 응급 의료 수술을 받아야 돼가지고 갔더니 이게 동의가 안 돼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뭐 애를 태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어떻습니까? 응급의료의 수술 동의는 혈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깝게 한 가족으로 살았어도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법 친족 개념이 안 들어가니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당사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지금 한옥자 원장님, 우리나라 법률이 가족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민법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 법제도도 그렇지만 가족은 이게 원래 원형이야. 나머지들은 뭐 아직 지금 충분히 가족이라고 옳은 가족이라 할 수가 없어.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걸 결손가족이라고 이렇게 한동안 네, 얘기해도 네, 요즘에는 그 표현은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상가족이라는 이야기하는 게 조금 저로서는 좀 불편할 정도입니다. 정상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정상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모와 자식 세대로 구성된 그런 이제 보통 2세대 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도 꼭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자식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상가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2세대 가족들이 지금 점점 줄고 있고요. 훨씬 더 대세인 가족 유형은 혼자 살고 있는 1인 세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세대 가족까지 한다면 그 세대가 굉장히 큰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한 1인 가구가 한 28%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한 20년 뒤쯤 되면 한 35%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가족 안에 포함되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을 다 결손이라고 또 문제 비정상의 가족이라고 놓고 본다면 한국 사회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 사회가 다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정상 조금 나머지 비정상인 상황인 거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다 비정상 가족이라는 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정상 가족이. 지금 안에서는 지금 논의 안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의무가 꼭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의무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는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근데 이 정상가족도 사실은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통계에 이미 나오는 거 보면 사회조사에서 30%가 넘는, 그러니까 10명에 3명, 3명에 1명은 결혼 안 하고도 애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뭐 혼인신고 안 하고 애 낳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조사라는 게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30% 나왔다는 얘기는 고연령층이 몽땅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젊은이들은 훨씬 더 많이 60%, 70%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가족 얘기도 이미 그 어떤 연령층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차별을 하는 거지. 지금 젊은이들로 내려가면 굉장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도 법률 제도는 정상가족을 개념을 기준으로 하고 이건 변화가 필요해요. 법률에서는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지만 이 이성에 기반한 가족을 이제 가족 제도라고 보고 이런 가족 제도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을 가족의 해체, 가족의 위기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보고 그래서 뭐 건강가정기본법도 보면은 건강한 혼인 그리고 건강한 가족 그리고 혼인한 사람들의 임신과 출산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성 가족을 기본적으로 이제 전형적인 가족 제도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상 가족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 가족이 허구다고 하는 그런 이제 다른 한편의 목소리도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있어 본 적이 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가족의 변화이고 가족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이미 변화를 계속 해왔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양한 자유권 행사라고 이제 보는 이제 법이 그런 현실을 측면이 못 따라가고 있고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가족 구성을 실제로 하고 사는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건강가정진흥원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이 기본법 어떤 방향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까? 사회 변화에 맞추려면. 우선은 가족의 개념을 제일 먼저 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그럼요. 그래서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독일처럼 아예 규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훨씬 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내용으로 좀 바뀌어서 해야지 되고요.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건강가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도리어 그 개념보다는 훨씬 더 또 조금 포괄적으로 사업은 하도록 돼 있어서 개념을 바꾸고 사업 내용 안에도 현실을 좀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그 법이 좀 개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아까 그 강의 중에 보니까 우리의 이제 가족은 혈연과 또 뭐 입양, 혼인에 전제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의 사례 얘기하시면서 그 가족의 구성체 부분을 서로 책임지고 지지되는 관계,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란 말이죠.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 가족 개념하고. 가족은 서로 부양하고 부양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혼인, 입양, 결혼에 기반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고착되어 있으면 가족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야겠네. 새롭게 해야겠네요.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나온 김에 아까 강의 들을 때 저 궁금했거든요. 평등한 가족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독일이 이제 선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럼 우리 지금 법률 체계 하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 주셨지만 짧았어요. 조금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평등한 가족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법제도가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평등을 혹은 차별을 강구하게 만드는 언어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혼모, 혼인 외자
이것들은 아직도 굉장히 법에 광범위하게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있고 혼인 외자라는 혼인 표현이? 외자는 민법에 그대로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 습관을 이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전체적인 법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보면 혼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임신 중절이라고 불리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서 이제 임신 중절을 할 수가 있는데 임신 중절을 할 때에 배우자가 이제 법률혼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사실혼까지 포함하는 어쨌든 배우자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동의를 일단은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이제 다른 조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인의 혼자의 결정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칙은 배우자 동의가 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결정에 왜 남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이제 구별을 하면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저는 문제라고 모든 이제 생각을 생활 합니다. 관행, 제도, 운영 뭐 이런 데서 이런 차별이 배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또 건강가족기본법에서 난임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난임을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혼인한 부부. 그럼 그래서 혼인하지 않은 내야 됩니까? 그렇죠.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난임 시술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 진짜 구석구석 침투해 있네요. 이른바 정상가족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제일 큰 건 헌법 개정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제 생각에는 헌법 제36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36조의 내용 하나는 혼인과 가족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보장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를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을 하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률 문구가 양성의 평등의 기초로 혼인을 하고 혼인에 기반해서 가족이 구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혼인을 전제로 한 가족으로 이제 우리가 하위 법률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반으로 성립되고 유지된다. 이렇게만 헌법 하면 조문부터 아예 틀부터 출발부터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헌법 개헌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포함돼서 지금 토론이 되고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헌법 초안이 나온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안 하고 대통령 이제 자문위원회 안 하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만 36조 1항을 이제 손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내용으로 있고 나머지 두 안은 그냥 현재의 안을 거의 바꾸지 않고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그 틀 벗어난 데서 이제 차별적 요소를 지금 많다 이거죠. 찾으면 아까 가족관계 등록법에 혼외자 출생 체크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강의에서도 뭐 부성우선의 원칙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뭐 차별적 요소를 한번 조금 더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민법이 다른 법 영역에 비해서 사생활을 규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아직은 전통적인 사고에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민법의 발전이 바로 이제 평등의 진전이다, 뭐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은 진전을 가지고 왔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이 현대 헌법에 우리 헌법에 맞추고 현대 인권 개념에 상응하지 않으면 전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판례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진전을 냈는데 아직까지 최후의 보루처럼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부성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성주의 원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양상은 좀 다르지만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을 하면 남편성을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고 남편성이 가족성에 뒤는 그러한 이제 체제 하에서 여성들이 혼인 이후에 아내의 성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현재는 혼인을 해도
아내 성이 아내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하에서 이제 우리와 유사하게 부모 성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자녀의 성 결정이 합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인해서 한 성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 혼인해도 양성을 유지하니까 자녀의 성을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가 이제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인데 민법에서는 부성을 원칙으로 따르게 하고 예외적으로 혼인 신고 시에 합의를 하면 이제 그 모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매여서 법률로 이렇게 보호가 안 되는 너무 많은 가족 형태가 있으니 어떤 개선이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우리 사회가 이른바 정상가족을 보호하는 법률 제도에 지금 매여 있는데 앞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대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건강가족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아까 주셨고 헌법도 개정돼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2014년 진선미 의원인가요? 생활동반자법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왜 이런 법이 지금 필요하고 어떤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건지 좀. 이제 우리가 같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제한적으로 법에서는 이제 두 종류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이제 깨졌을 때의 재산분할 청구 이 정도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주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등록을 하고 그 이상의 어떠한 혜택을 좀 주자. 뭐 예컨대 응급시에 병원의 치료를 대신해서 이제 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주자는 것이 바로 프랑스식의 팍스 혹은 느슨한 형태의 생활 동반자법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 유형들이 일단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최소의 부분에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이제 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이제 주 목적이 부양의 있는 의무와 것입니다. 책임 같은 거는 일반 결혼 관계가 같은데 그다음 인척 관계가 확대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했다가 시부모 관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상속은 안 되지만 공동 소유는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젊은이들이 꽤 환영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인척관계 확대를 막아줄 수 있겠다. 그다음에 혼인의 해지가 좀 비교적 자유롭다 하면 결심하기 쉬운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지금 뭐 현재 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해 볼 때 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네. 프랑스에서 처음 들어올 때 논란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나라들은 이혼이 파탄주의여서 이혼도 이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혼이 자유로운데도. 네, 자유로운데 그냥 자기네들이 등록을 했다가 또 일방이 뭐 취소를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과연 이 관계 자체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데 너무 이제 쉬운 방법으로 국가가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게 이제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그 생활 동반자법이나 어떤 대안의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에 아까 그 차별적인 요소들 얘기했잖아요. 그걸 시정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그 전 단계로 뭐 법을 만들기 이전에 현재 차별적인 요소를 시정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뭐 가족관계 등록법에 뭐 혼외자 뭐 체크하는 문제랄지 부성운석의 뭐 원칙이랄지 뭐 스스로 동의 그 받는 거 이런 것도 뭐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뭐 법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나 같이 시행규칙으로 하고 네 있는 것도 그래서 많은데. 이제 그 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넓힌다던가 그렇죠. 뭐 임대차법에서의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받게 한다던가 개별 법률로서도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하기 전에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차별을 이제 금지를 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이 이제 꼭 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차별이 헌법에 반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이라고 하는 걸 좀 각인을 시켜주고 또 그런 차별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처벌을 좀 하는
그런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일단 나타나고 좀 포괄적으로 덮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각 개별 영역에서는 개별 법들을 재개정해서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이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차별금지법도 실제 뭐 10년 전에 여야에서 뭐 공이 이제 뭐 발의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다 이제 폐기되고 그랬는데, 근데 당시 논의 과정을 보면 주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헌법 제 36조도 대통령 개헌안이나 그 국회 개헌안에서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이제 양성의 혼인을 빼면은 안 된다고 하는 종교계에 굉장한 저항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혼을 헌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그런 저항이 있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에서 그러면은 동성을 혼인까지도 이제 들여올 수 있도록 어떤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제 종교계에 굉장한 저항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실행에 옮겨지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 있는 그 제도가 들어와 있는 나라별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포괄 범위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뭐 상속은 어디까지 인정하고 세제는 어디까지 인정하고 동성애를 포함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게 뭐 나라마다 다. 근데 일단 그 유사한 그런 종류의 법이 지금 거의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제 현실이, 국가에서, 그러니까 제도가 현실을 이제 못 이걸 따라가고 있는 포용을 거죠. 못 하니까, 네, 그죠? 네. 결국 우리도 뭔가 변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욕구가 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별법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동거 보입니다. 커플을 조금 더 이제 가족으로서 끈끈하게 묶어줄 수 있는 좋은 법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보다 쉽게 헤어질 수 있으니까 뭐 지금 그렇잖아도 이게 뭐 혼인율이 낮아져서 문제인데 이건 뭐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통계를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우리의 1인 가구가 이미 그게 정상이라고 볼 만큼 수치로서는 이제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어떤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타난 현상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 잡아줄 뒷받침을 할 거니까, 그치. 것이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가족의 해체나 이런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가족의 변화를 해체로 보느냐 뭐 변화로 보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는 시각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이 가족의 가치를 어떻게 놓을 건가 하는 부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럽하고 한국 사회가 되게 다름을 이제 인정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어져야 될 부분들 있다는 걸 새롭게 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제도에 있어서 단위가 누구인가 가족인가 개인인가에 따라서 제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다분히 이제 개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개인으로는 개인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법이나 제도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있고 또 우리의 기득권층들은 그 어떤 제도를 변화하는 거를 요구하지 않죠. 안 하는 게 훨씬 더 본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것들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변화하는 거를 거부하고 다양한 논리를 내세워서 이제 막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각종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이제는 지금까지 그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법이나 제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쓸모없는 법과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동거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가족이 변화되고 있는 걸 빨리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이고 이건 이미 97년도, 6년도에 건강한 기본법 만들어질 때부터 논의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혼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적 비용만 굉장히 많이 지불하게 되고 더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도리어 살아보니 안 맞아서 이혼하겠다고 할 때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돕고 본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을 도와주는 것이 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으로 뭐 계속 이제 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큰 흐름 속에서 정책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돼서의 부분들 중에서 지금의 흐름을 대폭 수용해서 하지 않으면 2, 3년 뒤에 다시 정말 쓸모없는 제도를 또 하나 뭘 만들어낸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뭐 각종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을 좀 반영한 법, 제도,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원장님. 그래서 우리 제도가 지금 성상가족만 보호하는 민법 가족 규정부터 그래서 뭔가 새로운 그 혼인 관계를 만들어준 법이 들어와야 될 텐데 팍스도 처음에는 프랑스 시작할 때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우려가 좀 잠재워진 것 같고요. 도리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혼인한 가정 안에서 법적으로 혼인된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와 또 팍스에서 태어난 애가 반반 정도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팍스 관계를 깨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 관계를 끝나는 게 아니고 법적 관계로 이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혼인 관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팍스 관계를 깨는 이런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도리어 이제 혼인의 전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세계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데요. 네, 그렇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이거 이제 생활동반자법 한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너무 낯설고 생소하고 그게 이제 뭐 복지를 좀 동거가족에게 확장하자 하는 의미라 해도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건 동성애 혼인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 앞으로 논란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일까요? 논란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프랑스하고 좀 다른 것이 프랑스는 이혼을 파탄주의라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법정주의에 따라서 이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팍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가정이 팍스로 인해서 해체될 거다. 이거는 좀 프랑스하고는 다른 우려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생활동반자법 혹은 팍스가 들어오면 모든 다양한 이제 동거인들이 전부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저는 이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어느 정도로 어떤 권리를 어떻게 부여하는가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그야말로 혼인까지는 이제 되지 않는 그런 단순한 권리 부여 정도로 하면은 큰 저항은 없을 거다. 그죠? 그렇죠. 어떤 내용을 할 법까지 것인지는 갈 이제 거냐, 이성애만 할 거냐, 동성애 포함시킬 거냐.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결혼 등록과 해지가 좀 용이한 이런 팍스라 그러면은 이 요즘 황혼, 이혼 재혼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근데 재혼하시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속 문제가 복잡해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게도 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우선 같이 살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이 같이 사는데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생활동반자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상속 문제나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설계되어지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내놓고 노후에 정말 외로운 두 사람이 같이 등 긁어주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독사의 문제라든지 또 노인 문제 해결하는 데도 일차적으로 큰 기여를 할 것 같고요. 또 법률적으로 좀 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충분히 넣어서 현재의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 말씀 들으니까 한 악처가 열 효자보다 낫다. 열 효자가 한 악처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커플이 필요한데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하여간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토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생활동반자법 이름이 뭐든 간에 이런 것도 제정이 필요하고 헌법 개정도 들어와야 되고 차별금지법에 가족보호도 들어와야 되고 복지 확장 이런 부분도
건강가족 반드시. 기본법도 좀 전면 예, 개정돼서 전체적 가족을 좀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법 체계를 좀 갖추는 것도 정말 할 일이 필요하고요. 많네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결손 가족으로 보는 뭐 이 미혼모 가족들 여기에 대한 용어 변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관심도 법률에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법률에 합니다. 미혼모란 용어가 있긴 있습니까? 이 미혼모자 시설 이렇게 해서 법적 용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 의식 없이 하는 차별적 용어네. 그거는 예. 혼인을 아직 못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혼인을 미혼이라는. 하지 못한 채 애를 낳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한이라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가족 형태, 올바르지 않은 뭐 이런 이제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정상가족, 비정상가족하고 이게- 똑같은 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이를 낳는 거는 꼭 혼인 관계에서만 낳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미혼 모부자 이렇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차별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 가족 관계나 아니면 이 민법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원장님 그 건강가정 그 기본법 뭐 이것도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그 이제 평등한 어떤 가족 정책이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이라고요. 절대적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기반되지 않고 어떤 정책을 쓴다고 저출산 문제 해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우선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것도 지금 우리 사회의 정책은 여성들에게 극한해서 그 일가정 양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아이를 키우는 거는 그 엄마의 일만 아니거든요. 그 아빠와 엄마 즉 가족 공동의 일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정책조차도 그 여성과 남성에게 공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만 지금은 여성에게만 극한된 것처럼 지금 되어지고 있고요. 여성 친화 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노동 현장 안에서의 성평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또 맘 놓고 자기 직장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뭐 사회적 기반에 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죠.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져 있는 것도 포함돼 있지만 더 전제는 일터 안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출산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고 뭐 자연스럽게 출산율 높아질 것 같고요. 이거는 세계 통계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의 출산율 높은 거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 가족 정책의 성평등뿐 아니고 국가의 정책 안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생각에도 평등과 이 출산율은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족 내에서 남녀가 공히 가사에 참여를 하고 아동 육아에 참여를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현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 그 육아 휴직을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할 때 한 성이 일정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을 다른 한 성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들 뭐 독일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이제 다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잖아요. 한 성이 10개월 이상은 못 한다던가 육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뭐 이런 규정을 두어서 반드시 양성이 같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이제 가정에서 육아휴직 이후에 복귀를 할 때에 아주 어떤 걸림돌 없이 매끄럽게 다시 일터로 갈 수 있고 이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이 여성에게 어떤 장애가 되지 않고 혹은 경험으로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요인을 계산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법제적으로 이제 상당하게 자세하게 차별이 뭐에서 발생하는가를 이제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이 가정과 일터 모두에서 없는 최대한 평등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과 저출산 관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한 가족 형태, 별간 평등이 이제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도 한 말씀 주십시오.
그 가족 유형과 관련된 별로,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 엄마와 아빠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상이라고 놓고 나머지를 비정상이라고 보는 한에서는 이 출산율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혼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50% 정도 되고요. 독일도 거의 그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이 혼인 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세운다면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답은 생각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네. 교수님도 한 말씀. 네, 다양한 이 가족을 인정을 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연결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다양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부모들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부터 시작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출산율은 높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실증적인 예를 저희가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독일 보고 요즘 있기 많이 때문에 올라간다면서요. 독일은 현재 평균으로는 약 38% 정도가 되고요. 구동독과 구서독을 이제 분리해서 보면 구동독 지역은 50% 이상이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출산율 자체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성평등과 가족 형태별 평등이 이루어지면서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장시간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빠진 말씀이 혹시 있거나 아니면 이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한 번씩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우리 사회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면들이 이제 해소되는 좋은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을 하고 모두가 모두를 존중을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좀 펴나가면 훨씬 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가깝고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원장님은요. 그 이미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이 대세를 이루는 사회가 돼 있습니다. 이 다양한 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또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이게 이제 법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이 한국 사회가 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398명, 대부분 미혼모의 아이들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결혼한 부모와 자녀만이 가족이고 이를 벗어나면 비정상이 되는 나라. 그럼 비정상 가족 안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정상 가족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나라. 우리는 언제까지 거의 매일 아기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낯선 땅으로 보내야 할까요? 모든 가족은 평등하고 모든 출산은 축복받고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